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16강은 제목을 마음 개념에 대한 불교와 과학의 접근법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제2강에서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보는 인지과학의 마음 개념을 소개해왔고, 6강부터 10강에서는 부처님이 설한 내용을 중심으로 초기 불교의 마음 개념, 그 다음에 다시 11강부터 15강에서는 아비달마 불교의 마음 개념과 유가행파의 마음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불교의 마음 개념에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마음 개념은 불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이 차이를 정확하게 오늘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학은 객관적인 검증을 생명을 하고 불교는 내적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술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불교도 검증을 하기 때문에 1인칭 과학이라고도 하지만 불교의 검증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입니다. 불교는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지만 마음이 무엇이라고 어떤 마음에 대한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체 사물의 실상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에 관해서 설명할 때도 바깥 세상에 대해 기술할 때도 불교는 여행기처럼 본 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육식도, 유식 불교에서 말하는 아려식이나 말라식도 그저 마음의 기능과 작용을 말하고 거기에다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불교는 마음과 사물에 대해서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한 것을 기술할 뿐인데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인도 여행기와 같습니다. 인도로 여행한 사람이 인도를 설명할 때 무엇이 인도라고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본 곳은 인도의 한 모습이고 본 곳을 그냥 모아놓으면 인도의 풍습과 문화를 말하는 것처럼 불교도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관한 것을 말할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교는 연기법에 의해서 사물을 이것과 이것 아닌 것으로 딱 잘라서 나누어서 각각을 그것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개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식불교에서는 언어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것은 더 이상 규정하기 이전에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하는 순간 뭐가 달라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어가 사물을 왜곡시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한 개념적 사고가 조작한 세계를 반성 없이 그대로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미망이요, 지금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전도멍상입니다. 참고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동명에 또 있었는데 노자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상도 상명이란 말은 참된 도, 참된 이름이라는 뜻일 텐데, 그러니까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도는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며 이름을 또 붙인다면 그것은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으로서 마음을 관하고 관한 것을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다고 해서 어떤 틀을 통해서 마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한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부에게는 불교적 진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관한 것은 전부 다 내적 체험을 통해서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과학은 불교와 다릅니다. 과학은 서로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 그럴 때 그 무엇이라는 것을 정의해서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개념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그 연구 대상을 볼 때는 과학적 패러다임이라는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연구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그냥 마음에서 연구하자 그러면 사람마다 다 마음을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지과학에서라면 마음은 일종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하고 정해놓으면 이제 정보 처리 시스템이 하나로서 우리가 마음을 연구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패러다임과 기본 과정은 수학의 공리 체계에 해당할 텐데 과학에서는 관찰 내용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을 써야 하고 반복 검증된 것만이 과학적 진리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패러다임과 기본 가정이 수학의 공리 체계에 해당한다면 수학에서 말하는 불안정성 원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의 불안정성 정리하면 주어진 패러다임에서 말하는 것에는 반드시 빠진 것이 있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의 특성이나 기능 등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모든 걸 따져봐야 되지만 어떤 한계에 도달한다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마음을 보는 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주어진 틀에 대해서 마음을 기술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틀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성질이나 특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 틀을 또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진리가 힘을 발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 검증인데 역설적으로 엄밀한 객관적 검증에 대한 요구가 과학의 역할을 제한하고 과학의 힘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이 누구나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경우에서 유추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망치를 나를 세게 치면 나는 아픔을 느끼고 비명을 지릅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경우를 당하고 이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 나는 나의 경험에 비춰서 이 사람이 아픔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신의 일에 비추어서 남에게서 일한 일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론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뜻 생각하면 타당한 것 같지만 과학적으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옆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 우리는 그 방에 아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도 추론이거든요. 근데 추론이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방에 가서 아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론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가 없었고 어른이 아기 성대로 울음소리를 낸 것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추론이 틀렸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가 있고 추론이 틀리면 결론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내 결론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몸에 받은 충격과 거기에서 나온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유추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비명을 지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은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럴듯하게 연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다른 뜻에서 그런 소리를 냈는데 내가 그 소리를 비명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을 철저하게 과학적인 바탕 위에서 연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한 검증에 어떤 문제가 따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주의 심리학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따르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동주의라는 건 뭐냐면 관찰과 예측이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 인간이나 동물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보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는 심리학을 그 물리학이나 화학과 같은 이런 자연과학과 맞먹을 정도로 신뢰할 만한 과학적 토대 위에 노력했던 운동으로서 20세기 초중반을 주름잡던 이론입니다. 객관적으로 검증한 것만 과학이론으로, 그러니까 심리학 이론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들은 관찰 가능한 현상과 측정 가능한 행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국화시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검증할 수 있으면 그래야겠죠. 행동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그 동물이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영어 약자로 줄여서 S하고 R이라고 부르는데 SR로 알려진 것으로
관찰할 수 없는 심적 과정에 대해서는 사색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극 반응만 서로 연계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중에 전기불이 번쩍거리자 쥐가 도망간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불이 번쩍이자 쥐가 무서워서 도망갔다라고 말하기 쉬운데, 그러나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비과학적인 말입니다. 무서운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검증할 길이 없거든요. 전기불이 번쩍이자 쥐가 도망갔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무의식처럼 관찰될 수 없는 것은 연구 주제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아리아식이나 말라식과 같은 개념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거가 되는 거죠.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볼 때는 오직 인간의 행동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 거장으로서 대중들에게는 보통 두 번째로 유명한 심리학자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심리학자 스키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기 위해서 보상을 통해 행동을 형성해가는 방법. 그럼 대중들한테 첫 번째 가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누구냐면 뭐 다 알겠지만 프로이드죠. 근데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이라든가 무의식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스키너가 볼 때는 그 심리학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기 위해서 보상을 통해 행동을 형성해가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행동은 외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내적인 요인인 정서적 요인이나 정신 상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심리학을 하겠지만 행동주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과 거기에 대한 반응만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스키너의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 쥐가 있고 뭐 상자 다 설명하지 드릴 수는 없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쥐가 막대기를 누르면 먹이는 방 뒤에 있는 분배기에서 막대 옆에 있는 먹이통으로 튜브를 통해서 먹이가 나옵니다. 상자가 들어간 쥐는 갖가지 행동을 하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른 결과 먹이가 나오면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기 시작하고 먹이가 나오지 않는 경우보다 나오는 경우에 그 막대기를 누르는 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겁니다.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여기 누르기만 하면 먹이가 나온다는 행동하니까 먹이가 이제 보상인 거죠. 그래서 쥐를 훈련시킬 수가 있죠.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파블로프의 개나 스키너의 상자 실험처럼 보상을 통해 동물의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이것이 사람에게도 가능함을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습 및 훈련에 도움을 주는 교육 이론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 흠도 있죠. 그 사람도 칭찬해주고 보상을 하고 상을 주면 뭐 훈련되기는 하지만은 어떤 흠이 있냐면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른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불교 선생들처럼 기가 막히게 수행이 된 사람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전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심리학자 자신도 어떤 일을 당하면 분명히 희로애락을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희로애락을 느낀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비과학적인 거니까 저걸 과학적인 말을 하려면 자기 감정도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희로애락이 있다는 말을 부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설적인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철학자들과 심리 철학자들은 행동주의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하냐면 연구의 주제가 되는 대상인 마음과 그 대상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근거를 혼동하고 있다. 이 비판은 맞는 말이죠. 이게 바로 환원주의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장차 이 강의에서부터 뇌과학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제가 지적할 수 있을 텐데 행동주의자들의 연구한 태도와 자세를 보면 우리가 상보성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 드브로이가 한 말은 그전에도 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강의에 딱 적합한 말들을 이 두 사람이 했습니다. 우선 드브로이는 뭐라 하냐면 인간 정신이 약간 모호하게 틀을 준 개념들은 실제와 대체로 맞아 들어간다. 그러나 극도로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면 이상형이 되어 그 내실이 사라진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물리학을 관찰하고서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호하는 뭐라 하냐면 진리성과 명료성은 상보적이다. 명료성이란 말은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뜻이고 진리성은 말이 표현하는 어떤 진리 내용을 말하는 건데 너무 명료하게 하려다 보면 진리성이 멀어져 버려요. 지금 과학이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 가능한 것만 하자. 그게 과학의 정신하다 보니까 행동주의처럼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마음을 빼고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정확성을 기하면 행동주의자처럼 본질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진리란 자신의 체험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라고 본부가 자신의 체험과 본 것만을 또 믿으면 본부는 사실은 미망에 빠져서 그 뒤바뀐 헛된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상당히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에 접근해야 참 어려운데요. 어쨌든 우리가 행동주의는 우리에게 이성의 한계를 말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언어로서 하시는 데까지 해보면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런 이성의 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우리가 불교를 종교라 그러는데 그때 교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만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이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 진리를 직관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진리를 직관하는 눈이 바로 반야고 반야를 보는 것이 진리인데 이걸 어떻게 달성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성의 한계를 알아채기도 어렵고 진리를 직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 반야를 채직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무고집멸도 무지영무도 다음에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고심무가예. 그러니까 모든 것에 실체가 없으니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반야바람일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의지하는 거로 그런데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은 늘 뭘 조작해냅니다. 관념을 만들어내고 이름을 붙이고 또 이름 붙인 것을 실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이런 걸 끝이 없이 이런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걸 이렇게 조작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조작한 것이 꿈처럼 사라져버리면은 맑은 마음이 나오니까 거기에는 뭐 따로 조작한 것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작하는 일을 멈추라. 그러니까 분별작용에서 벗어나 마음을 깨끗이 비우라는 뜻인데 이 분별작용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정념, 사띠입니다. 그러니까 판단도 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 판단도 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 선택도 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느낌 이런 것들을 조용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띠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먹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음미하면서 그 밥을 먹고 걸을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 깨어있는 연습이거든요. 깨어서 생활하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힘을 얻을 겁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본능 속에 들어있는 어떤 힘이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업인데 그것이 마치 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처럼 우리를 조정할 겁니다. 깨어있으면 그런 업의 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자유로운 마음이 선택하는 데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나 진리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을 멈추면 그게 상수멸이죠. 지난번에 강조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작용을 멈추면 어디 뭐 딴 데서 있는 게 아니라 분별작용을 멈추면 그 상태가 바로 행복이고 진리를 보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제17강에서는 정보 처리 시스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